반갑습니다. 만점의 카리스마 이지영 선생님입니다. 여러분과 사회탐구 D-30일 1등급 올리기 전략 특강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사회문화와 생활과윤리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으로서 여러분에게 사회문화 생활과윤리의 비법을 가르쳐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쪽집게 선생님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1등급을 올리기 위한 정말 핵심 주제까지 다 찝어주기로 하겠습니다. 수능까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그 동일한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가 여러분의 수험생활 성공을 좌우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년부터는 영어가 다시 AB형이 없어지면서 입시 제도가 많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남은 한 달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회탐구 점수를 올릴 수 있는지 선생님이 여러분 D-30일 수능 한 달의 기적 1등급 올리기 전략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소녀시대의 힘내라는 노래 가사 기억나세요? 거기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힘을 내 이만큼 왔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니야. 세상을 뒤집자라는 가사요. 여러분들 정말 여기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이제 긴 레이스의 마지막 직선주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시간이 너무 얼마 안 남은 거 아닌가요? 제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불안해하는 친구들 많은데요. 여러분 충분히 한 달 동안 기적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시간이 상당히 짧게 느껴지겠지만 여러분 30일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31일 정도죠. 이걸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물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수능 때까지 여러분이 지금 인생에 대해서 보이는 태도가 여러분의 삶을 좌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이 수능 전까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수능에서 최고의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느껴지는 그 희열과 짜릿함, 그리고 자신에게 느끼는 그 애정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비마다 그 고비를 이겨내는데 큰 원동력이 될 겁니다. 하지만 수능 전에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핑계를 대고 계속 게으름을 부리다가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원치 않는 점수가 나오게 되면, 정말 최악의 점수가 나오게 되면 그때 자신에게 느끼는 분노, 좌절감, 그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슨 일에 도전할 때마다 난 안 될 거야, 아마 난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좌절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인생에 보이는 그 성실함,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게 될 거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수능은 마인드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요, 1년 동안 모든 모의고사에서 항상 점수가 일정했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언제는 시험 점수가 되게 잘 나오기도 하고요. 언제는 시험 점수가 매우 안 나오기도 했었을 겁니다. 모든 영역, 국영수탐의 모든 영역의 최고점의 조합을 여러분들이 합쳐보면 꽤 마음에 드는 성적인 학생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최고점의 조합을 받을 수 있는 포텐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수능에서 여러분들의 말로 그 포텐을 터트리면 돼요. 즉 선생님이 좀 더 정석의 말로 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최고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능에서 그걸 내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국영수는요, 정말 꼼꼼히 오랫동안 열심히 해온 학생들이 물론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변화 그리고 기적을 이뤄낼 수 있는 과목이 바로 사회탐구 영역입니다. 선생님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요,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등급을 올릴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아주 실용적인 그리고 핵심적인 그런 강의를 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선생님 지금 여러분에게 집어주는 내용이요, 정말 수능에서 그대로 나올 거예요. 선생님은 그냥 신내림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작두를 타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지만 어떻게 여러분에게 꼭 집어줄 수 있냐면요, 지금까지 수능이 그랬습니다. 3월, 6월,
9월 모의고사에서 예고했던 고난이도 문제가 실제 수능에 어렵게 나왔어요. 한 해도 빠짐없이. 그래서 사회문화와 또 생활과윤리 과목에서 어떤 게 최고 오답률 문제로 나올지 선생님이 정확히 찝어줄 거예요.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 그 주제들에서 어차피 1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 정리하면 됩니다. 자, 사회문화 생활관리 집어주기 전에요. 우선 수능 전에 뭘 해야 되는지 본격적으로 수능 한 달 전 학습 전략에 대해서 3가지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학습 전략입니다. 수능이 다가올수록 개념으로 돌아가십시오. 자, 여러분 선생님 왼손잡이입니다. 자, 우선 수능이 한 달 남으면 학생들은 마음이 급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모의고사를 풀기 위해서 문제집을 사기도 하고요. 연계교재를 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양을 늘리기 위해서 문제집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수능이 다가올수록 개념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어제도 선생님이 현장 강의 학생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재수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사회탐구 영역 하나도 공부를 안 했는데 그래도 어떨 때 1, 2등급이 나오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정말 개념도 다 듣고 문제풀이도 하고 기출도 정리하고 연계교재까지 풀었는데 오히려 점수가 안 올라요. 왜 그렇죠?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선생님 그 학생들의 그 문제점을 딱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공부를 안 하고 봤을 때는요, 그냥 큰 그림, 그러니까 원칙에 해당하는 것만 대강 알고서 문제를 풀게 되죠. 하지만 공부를 하는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학생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원칙뿐만 아니라 예외적인 것들, 그리고 큰 흐름뿐만 아니라 지엽적이고 구석에 나오는 내용도 다 정리를 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공부량이 많아지면요, 오히려 원칙에 해당하는 것을 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다시 개념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개념 필기했던 내용들, 내신으로 정리했거나 또는 여러분이 인강으로 정리했던 내용들, 기본적인 개념의 큰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엽적이고 구석에 나오는 부분적인 내용들보다는요, 큰 흐름을 다시 정리하실 시기입니다. 그것이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요, 수능 하루 전에 저언 범위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능하냐고요? 네,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수능은 어떤 사람이 잘 볼까요? 머리가 좋은 사람? 성실한 사람? 아니요. 수능은 어떤 사람이 잘 보냐면요, 수능 전날 모든 영역을 다 정리하고 간 사람이 잘 봅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탐을 전부 다 하루 전에 다 정리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지금부터 준비하셔야죠. 자, 여러분, 국영수에서 공부했던 모든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개념 정리했던 것들, 또는 연계교재 풀었던 것들, 또는 기출문제집 풀었던 것들, 지금부터 다 꺼내 놓으시고요. 이제부터 개념 필기부터 시작하세요. 사회탐구의 경우는요, 개념 필기를 정리하면서 이 내용은 수년 전에 다시는 안 봐도 내가 정말 잘할 자신이 있는 것들은 지워나가세요. 매직으로 팍팍 그어버리셔도 되고요. 선생님은 과격하게 찢어버렸어요. 이 내용은 다시는 수능 전까지 내가 정리하지 않아도 맞출 수 있을 거야 하는 것들은 지워버리시고요. 그리고 수능 전에 다시 보지 않으면 불안한데 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은 남겨두세요. 모든 문제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는 안 봐도 될 것 같은 것들은 지워버리시고요. 또는 찢어버리셔도 돼요. 매직으로 그어버리셔도 되고요. 꼭 다시 정리해야 된 것들 추려서 내용을 줄여나가십시오. 그래서 수능 전에 국어 영역도, 영어 영역도, 수리 영역도, 또 사탐 영역도요, 전 범위에 내가 취약한 부분만을, 정리할 부분만을 남겨두는 겁니다. 이렇게 전 영역을 한 번은 다 공부하고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참 재밌죠? 수능, 여러분들은 지금 수능을 처음 치르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요. 재도전하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수능 하루 전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 사회문화 선생님이니까 예비사회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수능 하루 전날 예비소집일을 다녀옵니다. 예비소집일에 가면 운동장에 다 같이 모이는데 나랑 같이 수능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하면서 한번 긴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학생들은 생각합니다. 수능 전날 뭐 하지? 수능은 벼락치기가 되는 과목이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서 뭘 해야 할지 막 불안하고 친구들이랑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해요. 야, 너 불안하지 않냐? 그래, 나도 너무 떨려. 이러면서 서로 막 그런 얘기만 하다가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수능 하루 전날은요, 핸드폰을 그냥 꺼두세요. 많은
메시지들이 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기만 하고요.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가 내 수능 성적을 올리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수능 하루 전에 국영수탄 한 영역도 빠짐없이 전 범위를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수능 시험장에 들고 갈 자신만의 비법 노트가 필요합니다. 선생님은요, 수능 시험장에 정확히 A4 용지 5장을 들고 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수능 시험장에 가방이 무겁게 가는 사람은 바보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수능 당일날 가서 그걸 다 보지 못해요. 그리고 수능 시험날 무겁게 책을 들고 갔는데 그 책을 넘기다가 내가 갑자기 모르거나 본지 오래돼서 까먹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긴장만 되고 떨려서 내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았나만 확인하게 돼요. 그러지 마세요. 수능 시험 전날 여러분들의 비법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A4 용지를 꺼내서 여러분들이 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요. 이를테면 비문학, 그러니까 독서 영역으로 부르죠, 이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리한다고 여러분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즘 문법 같은, 화작문 같은 부분이나 또는 고전문학, 고전시가 같은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취약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정리하시고요. 수학도 여러분들이 약한 공식들, 영어도 여러분들이 약한 문법들 정리하시고요. 선생님은 사탐 강사니까 사탐은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한 달 전에 만난 게 아주 도움이 되는 걸 거예요. 지금부터 개념 필기를 보면서 또 기출문제집 정리했던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것 중에 정말 이선지가 헷갈린다거나 이선지가 취약한 부분들을 정리하셔서 A4 한두 장에 간결하게 정리해 가셔야 돼요. 전날 정리한 내용만 수능시험장 당일에 가서 보시는 겁니다. 우선 국어 영역 보기 전에 시간 조금과 그리고 점심시간에 조금 바뀌는 사탐을 볼 시간이 없어요. 또 따라서 A4 용지 몇 장에 내가 취약한 부분들, 개념들, 내가 기출선지 중에 약한 부분들 정리해 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얘기야 어느 선생님이나 어느 영역에서나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꼭 집어서 사탐에서 필요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회문화 적중 예상 주제 직접 집어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은 무당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올해 수능 시험에서 어떤 내용을 가장 어려운 주제로 만나게 될지는 정확하게 찝어낼 수 있습니다. 왜요? 수능이라는 건 출제 경향이 있습니다. 그해 3월, 6월, 9월 시험이 그대로 정말 그 난이도 그대로 어려운 주제로 나와요. 따라서 여러분들 선생님과 함께 3월에, 6월에, 9월에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주제들 정리해보면서 도대체 어떤 주제들이 어렵게 나올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이 주제들만 정리하셔도 정말 고득점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요. 선생님이 준비해온 자료화면 보면서 올해 3월에 가장 어렵게 나왔던 사회문화 오답률 문제들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올해 2014 수능 대비 3월 모의고사 최고 난이도 베스트 5 문제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요. 사회보장제도, 근로장려금 제도 그래프였습니다. 정답률이 33%밖에 되지 않았었고요. 많은 수험생이 틀렸었던 문제죠. 자, 두 번째로 어려웠던 문제는요. 근대화 이론이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9월 모의고사에서도 최고 오답률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세 번째 어려웠던 내용은요. 관료제, 탈관료제 문제였는데요. 원래 이 주제는 학생들이 그닥 어려워하지 않는 주제인데 학생들이 많이 틀렸네요. 네 번째 어려웠던 문제는 가설의 요건이었고요. 다섯 번째 어려웠던 문제는 역시나 도표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1번 1위 문제와 5위 문제 같은 경우는요. 도표 문제였어요. 역시 사회문화에서 최고 오답률 문제가 도표 관련 문제에서 나온다는 걸 증명해주는 시험이었기도 했죠. 또 이번 3월에 가장 어려웠던 주제였던 사회보장제도와 두 번째 어려웠던 주제였던 근대화 이론 부분은요. 올해 9월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었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3월과 9월에 둘 다 어렵게 나온 주제가 유사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월에는 어떤 주제들이 어렵게 나왔는지 6월 베스트 오답률 5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6월에 가장 어렵게 나왔던 주제들은요. 1위가 사회화 기간 문제였어요. 여러분 혹시 사관학교에서 예비사회화 받는 내용 문제 기억하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2위 문제는 여전히 명불허전 도표 문제였고요. 부모 자녀의 세습률 관련된 세대 간 이동 도표였습니다.
3위 문제는 문화 문제였고요. 4위는 역시 기능론 갈등론 문제, 5위 문제는 중거 집단과 하위 문화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6월 모의고사를 보니까요. 역시 6월 모의고사에도 가장 어려웠던 문제의 2위로 도표 문제가 들어있네요. 특히 이 도표는 세습률과 관련돼서 9월달 영역에도 그대로 반영된 유형의 도표였어요. 6월에 가장 어려웠던 도표 20번 도표와 9월에 가장 어려웠던 도표 20번 도표의 유형이 완전히 유사했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세대 간 이동, 세습률 관련 도표가 꼭 수능에 나올 거라는 기대를 하게 하는 그런 출제 경향이었죠. 자, 그럼 이제 9월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들 베스트 5 마지막으로 볼까요? 자, 이번 9월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요. 진화론, 순환론, 종속이론 문제였어. 3월 달에도 두 번째로 어려웠던 주제였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역시 2위와 3위가 모두 도표 문제였죠. 세대 간 이동 도표, 가족과 친족 도표 문제였습니다. 또 4위는 가설 검증에 적합한 자료 수집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는 역대 항상 어려운 주제로 1년에 한 번씩은 등장했던 내용입니다. 마지막은 사회 계층화 현상을 보는 이론으로서 계급과 계층 이론을 비교하는 문제가 있었죠. 자, 이렇게 3월, 6월, 9월 문제들을 한번 비교해 보니까요. 공통적인 특징이 좀 나타납니다. 공통적인 특징, 5위 안에 항상 도표 문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신설 추가된 이론들이 최고 오답률 5위 안에 많이 들어있다는 내용이죠. 선생님이 이렇게 3월, 6월, 9월에 정답률 순위를 가지고 올해 사회문화에 가장 어렵게 나올 주제들을 꼽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선생님과 판서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최고 오답률로 출제, 적중 예상 주제입니다. 선생님이요, 작년에도요, 이 시기에 여러분에게 찝어주었던 내용이 그대로 수능에서 최고 오답률 5위 안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평가원이 예고했던 문제 안에서 꼽기 때문이에요. 자, 우선 가장 어려운 주제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주제는요. 사회변동이론 그리고 근대화론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자, 첫째, 사회변동이론인데요. 여러분, 사회변동이론과 관련되는 것은요. 올해 14 수능에서 추가된 신설된 내용입니다.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없던 내용이 추가가 되었어요. 자, 우선 사회변동과 관련해서는요. 진화론과 순환론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수능을 앞두고 선생님과 이 귀한 시간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시험 문제 꼭 나올 내용을 정리해 줄 겁니다. 우선 진화론과 순환론에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둘 다 일정한 양상을 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회 변동에는 일정한 양상을 가지고 있다. 둘의 공통점으로 나오는 말이에요. 양상이라는 건 영어 단어 패턴을 기억해 보시면 되는데요. 진화론에는 이러한 열등한 사회에서 우등한 사회로 가는 패턴이, 순환론에는 흥망성쇠가 되풀이되는 패턴이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진화론과 순환론이 일정한 양상이 있다고 묻지 않고 일정한 방향성을 지닌다라고 말하면, 일정한 방향이 있다고 말하면 이것은 진화론에는 맞고 순환론에는 틀린 내용입니다. 즉 일정한 방향이라는 말은 진화론에만 옳고 순환론에는 옳지 않기 때문에 둘의 공통점으로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에요. 가장 최고 오답률을 결정했던 내용으로서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주제를 선생님 가장 어려운 내용의 첫 번째 예상 주제로 꼽은 이유는요. 3월 교육청의 2위, 9월 평가원의 1위 문제로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수능에서도 여러분들이 이것이 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근대화론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대화에 대해서 근대화론과 종속이론의 대비점 꼭 알아두셔야 돼요. 다른 주제들보다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선 근대화를 바라볼 때 서구화를 긍정하는 이론이 있고요. 서구화를 부정하는 이론이 있어요. 자, 근대화론이라는 이론은 서구화를 긍정적으로, 종속이론이라는 이론은 서구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니까요.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서구화 찬성, 서구화 반대론이라고 기억하셔도 암기하기 쉬울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출제 적중 예상 주제는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사회보장제도와 근로장려금 문제인데요.
자, 사회보장제도가 뭔가요? 복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지 형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사전 예방적 성격을 가지는 사회보험,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고 사후 처방적 성격을 가지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달리 비물질적 지원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는요, 올해 6월에도 9월에도 또 아니나 다를까 3월에도 출제가 된 내용이죠. 3월, 6월, 9월에 공통 출제됐을 뿐만 아니라 3월 달에 최고 오답률 문제 1위였어요. 수능에 반드시 나올 겁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이 근로장려금 제도인데요. 근로장려금 제도는요, 실제 우리나라에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예요. 근로장려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를테면 올해 EBS 연계교재에 나왔던 표현에 따르면 1,7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 지원금을 제공해주는 제도예요. 처음에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근로장려금을 높이다가 나중에는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넘으면 근로장려금을 다시 줄이는 형태로 주는 것을 근로장려금 제도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근로장려금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중 공공부조의 영역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어려운 주제로 나올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그러니까 선생님 물론 순위는 1, 2위가 바뀔 수는 있지만 무조건 베스트 5 안에 다뤄질 가능성이 큰 주제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일탈 이론인데요. 일탈 이론. 여러분, 일탈해봤어요? 선생님, 저는 일탈 같은 거 아니에요. 모범생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일탈이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것만 일탈이 아니에요. 일탈은 규범의 허용 한계를 벗어난 행동을 일탈이라 하는데요. 규범의 허용 한계? 여러분, 아침에 등교 시간 어긴 적 있나요? 또는 신호등을 어기고 무단횡단을 하거나 신호 위반을 한 적이 있나요? 그런 것도 다 넓은 범위의 일탈 안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일탈을 왜 할까요? 자, 일탈 이론도 역시 6월과 9월에 다 나왔는데요. 일탈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 중에 가장 유명한 이론 3개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6월에, 9월에 나온 순서대로 좀 설명을 할게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못된 친구랑 어울리다 보니까 일탈이 되었다. 무슨 이론이죠? 차별적 교제 이론이죠. Differential Associate Theory라 그래서 차별적 교제 이론이 있고요. 또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따가운 시선. 자, 6월에도 9월에도 따가운 시선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자, 이걸 우리가 낙인이라 하는데요. 낙인 이론. 또는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합법적인 수단이 주어져 있지 않아서 무규범 상태에서 목표는 높은데 불법적 수단을 이용해서 그걸 이루고자 하는 거 우리 사회문화에선 아노미 상황이라 그러죠. 아노미론. 자, 이 표현 중에서요. 올해 6월, 9월에 공동 출제된 건 차별적 교제 이론과 낙인 이론이었어요. 2013 수능에도 나왔지만 14 수능에도 반드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낙인 이론에서 따가운 시선이라는 표현 6월, 9월에 중복 출제되었으니까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로 많이 출제되는 내용은요. 사회집단과 자발적 결사체인데요. 이쪽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참 보면 평가원은 짓궂어요. 짓궂다는 게 뭐냐면요. 문제는 좋죠. 선생님은 평가원 문제 퀄리티에 늘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교묘하게 헷갈리게 만드는 함정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여러분, 회사는 사익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이익 집단이다 하면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회사는 사익을 목적으로 추구하죠? 그리고 이익을 추구하니까 이익 집단 맞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재밌죠. 회사가 이익 집단이라고 하면 잘못된 표현이고요. 회사를 이익 사회라고 해야 그게 옳은 표현이래요. 이익 집단과 이익 사회가 서로 다른 뜻인 거예요. 자, 이익 집단, 이익 사회. 서로 다른 뜻인 거 알고 계시죠? 이익 집단은 자발적 결사체의 종류고요. 이익 사회라고 하는 건 후천적 결합의지로 만난 모든 것이 다 이익 사회예요. 그러니까 용어 가지고 말장난을 치는 거죠. 또는 비공식적 사회화기관과 비공식 조직 가지고 말장난을 치기도 해요. 이를테면 회사는요. 공식 조직이에요. 자, 회사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두 번째도 회사 예시예요. 회사는 공식 조직이에요.
그런데 또 뭐는 아니냐면 공식적 사회화기관은 아닙니다. 공식적, 똑같이 공식이잖아요. 근데 사회화기관이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이건 맞고 이건 잘못되고. 그러니까 말장난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비공식 조직 관련 내용이에요. 비공식 조직. 여러분 비공식 조직의 요건은 선생님과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다면 정말 기회라고 생각하고 암기하실 거예요. 자, 공통의 어디 내부에서? 공통의 공식 조직 내부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어떻게 결성된 게 비공식 조직이죠? 자연 발생적으로 결성된 게 비공식 조직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사내 동호회 같은 거. 왜 남자들끼리 동호회 활동을 하죠? 미안합니다. 맨날 학생들이 선생님을 째려보는 멘트예요. 자, 어쨌든 회사 안에서 동호회 활동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상한 농담 안 할게요. 자, 사내 동호회라고 불리는 게 비공식 조직인데요. 우리 분명히 요건은 이건 공식 조직 내에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공식 조직 내에 형성된 게 비공식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이 교집합이 없어요.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은 교집합이 없고요. 공식 조직과 자발적 결사체만 교집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의 요 그림은요. 올해 3월에도 아니죠. 올해 잘못 말했어요. 4월에도 7월에도 교육청에 등장했던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말로 할 때는 공통의 공식 조직 내부라고 써져 있지만 그림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말하면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은 겹치는 그 부분이 없어요. 말장난치는 것 같지만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평가는 어떻게 하다고요? 문제 퀄리티는 좋지만 말장난치는 거 좋아해요. 왜요? 말장난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한 개념 정리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가 사회 집단이고요. 선생님이 또 사회 문화 현상의 탐구 방법, 사회 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 문화 이해와 문화 변동, 연구자의 태도, 연구 윤리를 좀 간단히만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선 사회 문화 현상의 탐구 방법은 실증적 탐구 방법과 해석적 탐구 방법 정리해 두시면 좋고요. 자, 6번째는요. 사회 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이라 그래서 자, 우선 탐구 방법이 있었죠. 사회 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이라 그래서 기능론, 갈등론, 상상론, 교환이론이라 그래서 올해 새롭게 교환이론 부분이 추가가 되었어요. 인간은 이기적 존재고 절대 손해보는 걸 싫어한다고 보는 이론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7번째로는요. 문화 관련 주제. 선생님이 정리해 주는 것만 잘 보세요. 문화는요. 문화의 속성, 문화 이해의 관점과 태도, 문화의 변동에서 무조건 한 문제씩 3문제가 나와요. 선생님 생각에는 이 앞에 주제들에서 최고 오답률 문제가 나올 것 같고요. 문화 단어는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풀 수 있게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요. 연구자의 태도, 연구 윤리 부분. 연구자의 태도, 연구 윤리 부분 정리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도표 문제. 요 얘기만 1분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도표 문제의 경우에는요. 올해 6월에 뭐가 나왔냐면요. 남성과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세습률 문제 이렇게 2개가 나왔어요. 올해 9월에 뭐가 나왔냐면요. 가족과 친족의 핵가족, 확대가족 비율 계산하는 문제, 그리고 부모 자녀 간의 세습률 문제가 나왔어요. 우선 20번 문제는 세습률 문제가 거의 확실합니다. 6월에도 9월에도 예고되었고 두 유형이 너무 비슷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요. 가족과 친족 도표는 여러분 꼭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2세대 가구는 핵가족입니까? 확대가족입니까? 2세대는 핵가족일 수도 있고 확대가족일 수도 있어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2세대 부부와 자녀 중에 자녀가 기혼자녀면 확대가족, 부부와 자녀 중에 자녀가 미혼자녀면 핵가족, 이 부분은 꼭 정리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사회문화에서 최고 오답률로 나올 출제 적중 예상 주제 9주제 꼽아봤는데요. 선생님 앞쪽에 필기 자세히 하면서 정리했던 4주제가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자, 그럼 지금까지 사회문화 핵심 출제 적중 예상 주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나 적중 예상 주제 한번 잘 보셨나요? 분명히 이 안에서 최고 오답률 문제들이 나옵니다. 나머지 한 달 동안 모든 영역을 동일한 비중으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이 주제를 중심으로 보시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점수를 올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생활과 윤리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생활과 윤리도 3월, 6월, 9월에 가장 어렵게 출제됐던 내용들 한번 짚어보면서 볼 텐데요. 생활과 윤리가 신생 과목이에요. 따라서 다른 영역과는 달리 생활과 윤리 과목이라고 보는 건 우리 예비 시행 수능 문제라고 해서 고2 대상으로 2012년 5월에 시행했던 평가원 문제도 꼭 보고 가야 돼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따라서 예비 시행 올해 3월, 6월, 9월 문제들인데요. 어떤 주제들이 어렵게 나오는지 화면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선 예비 수능 모의고사의 최고 난이도 베스트 5 문제입니다. 자, 1위는 국제관계에 대한 관점이고요. 전쟁을 도대체 왜 할까? 어떻게 하면 전쟁을 막을까에 대한 주제가 제일 어렵게 나왔어요. 자, 롤스는 명불허전 무조건 수능에서 생활과 윤리의 베스트 5 안에 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통윤리 문제 육아와 도가사상의 비교가 3위로 나왔고요. 다문화 정책의 유형이라고 하여 샐러드 그릇 모델이 4위로 나왔어요. 또 5위는 감정 중심주의에서 식물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이 주제들이 하나같이 생활과 윤리라는 주제에서 가장 어렵게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특히 마지막 5위 문제 있잖아요. 감정 중심주의라고 부르는 건 원래 인간과 동물까지만 윤리적 고려의 대상이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인간, 동물 말고 왜 식물을 보호해야 되냐라는 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평가원은 꼬는 걸 좋아하는 거죠. 많은 학생들이 단순 암기로 인간, 동물까지만 보호하자고 암기할 거니까 거기서 왜 감정 중심주의자인데 식물을 보호해야 되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3월 문제 베스트 오답률 5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월 서울시 교육청 문제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요. 유불도 문제, 전통윤리 문제였어요. 특히 불교가 나왔고요. 또 2위 문제도 역시 전통윤리 문제였었습니다. 자, 그리고 3위 문제는요. 안락사에 대한 칸트의 견해라고 하여 안락사를 반대하는 칸트의 입장이 나왔고요. 또 4위에 또 누가 나와요? 롤스가 나오고요. 또 노직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또 니부어의 사회윤리 부분이 나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월 모의고사 문제에서 여러분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건요. 롤스와 관련된 주제와 관련해서 롤스와 정반대라고 해야 되나요? 롤스와 달리 세금을 걷는 것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노직이라는 학자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전통윤리 부분이 어렵게 나왔는데요. 이것은 평가원 단위에서는 이제 뒤집어집니다. 3월 교육청까지는 전통윤리가 1, 2 문제였지만 이제 6월 평가원 베스트 오답률 5를 한번 화면으로 보시면요. 6월 평가원 베스트 5 안에는 전통윤리 문제가 들어있지 않아요. 자, 우선 1위는 다시 롤스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번의 시험에서 5번 5위 안에 전부 다 롤스가 들어있죠. 자, 그리고 인간중심주의와 감정중심주의 들어있고요. 3위 문제는 또 니부어가 나왔어요. 거기 나돈니 A, 버돌소 B는 조금 이따 바로 선생님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민족주의의 유형 나왔고요. 민주주의와 민본주의를 비교하는 문제도 나왔네요. 자, 이번 6월 모의고사의 가장 어려운 문제 5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은요. 바로 그거입니다. 민주주의와 민본주의의 차이. 둘 다 for the people은 똑같아요. 백성을 위한 정치나 국민을 위한 정치는 똑같아요. 근데 by the king이면 왕에 의해서 정치라는 거면 민본주의, by the people, 국민에 의해서 정치라는 거면 민주주의, 그거 구분하는 내용이 조금 독특한 출제였습니다. 자, 이제 9월의 베스트 5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9월에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나왔던 5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위에는 감정중심주의와 생명중심주의가 다시 나왔고요. 2위는 윤리학의 분류, 3위는 니부어의 윤리가 또 나왔네요. 여기도 나돈니 A, 머돌스 B 부분이 들어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다음에 정리해 줄게요. 4위는 민족주의의 유형, 5위는요. 어려운 주제가 아닌데 학생들이 반론이라는 말을 못 읽어서 틀렸던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낙태와 관련된 주제는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학생들이 제1시문에 대한 반론을 찾아보라 그랬는데 제1시문의 입장을 고르면서 전체 수험생의 40% 정도가 우르르 떨어져 나갔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4번의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베스트 5 주제를 보다 보니까 공통점이 많이 보일 거예요. 가장 어렵게 나올 주제들이 뭔지 선생님이 콕 집어줄 텐데요. 분명히 이 안에서 1등급 그리고 만점을 결정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어려운 주제로 나올 것이 확실한 것은요. 인간중심주의, 감정중심주의, 생명중심주의, 생태중심주의라고 부르는 구분입니다.
여러분, 인간만 윤리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을 거냐? 인간과 동물까지 확대할 거냐? 인간, 동물, 식물까지 확대할 거냐?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까지 윤리적 고려의 대상을 확대할 거냐? 이 주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선생님과 지금 대표자 외우겠습니다. 인간 중심주의의 베이컨, 데카르트. 감정 중심주의의 누구? 싱어는 꼭 알아두시고요. 생명 중심주의의 그 봉사활동했던 의사 기억나요? 네, 슈바이처. 생태 중심주의의 대지윤리를 얘기한 레오폴드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특히 올해 9월에 감정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의 공통점이 나옴으로써 이 부분 여러분 꼭 정리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주제로 가장 어려운 주제로 출제될 것이 예상되는 주제는요. 윤리학의 분류입니다. 여러분, 윤리학은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건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우선 규범윤리가 있고요. 규범윤리 안에서 다시 이론규범윤리와 응용규범윤리가 나뉩니다. 자, 그리고요, 메타윤리가 있습니다. 올해 9월 평가원에서 학생들이 아주 어려워했던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메타윤리라고 불리는 부분. 메타윤리는 도덕에 쓰이는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윤리학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리브어라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이따 설명해 주겠다는 거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리브어는 사회윤리학자예요. 그런데요, 개인윤리를 완전 무시한 건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개인윤리가 개인의 양심을 중시한다면 사회윤리는 제도의 보완을 강조해요. 여러분, 개인윤리는 양심의 함양을, 사회윤리는 제도의 보완을 강조하는데 리브어라는 학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사회윤리학자니까 not A but B, 개인윤리 무시하고 사회윤리만 주장하겠지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리브어는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것도 필요하다고 본 학자예요. 단 중점을 이쪽에 더 많이 두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not only A but also B라는 말을 적어준 거예요. 리브어는 개인윤리도 필요하지만 사회윤리적 해법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본 학자입니다. 세 번째로 어렵게 나올 주제는요, 국제관계에 대한 시각입니다. 여러분, 국제관계에 대한 시각은요, 전쟁이 왜 나는지에 대한 원인의 두 가지 입장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쟁을 왜 날까요? 인간이 이기적이고 그런 이기적인 인간으로 모인 국가도 이기적이니까 라고 보는 입장이 현실주의고요. 인간은 선한데 그런 선한 인간들로 모인 국가도 선한데 대화의 부족으로, 오해로 전쟁이 난다고 보는 이상주의가 있어요. 자,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를 비교하는 문제, 세 번째로 어려운 주제로 나올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어려운 주제로 나올 것이요, 롤스 문제예요. 여러분, 네 번째는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롤스와 공리주의의 입장이에요. 롤스는요, 자신이 최악의 조건일 때를 고려합니다. 내가 가장 최소수혜자, 약자일 때 라고 했을 때 나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학자고요. 공리주의는 사회적 효용의 총합만 봅니다. 자, 여러분 보셔갖고요. 모든 숫자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들 중에 이를테면 5, 5, 13, 7, 6이라는 선택지가 우리한테 있으면요. 가장 작은 숫자인 5, 3, 6 중에 나에게 가장 유리한 6을 롤스가 고른다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공리주의는 이걸 다 합해서 정리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네 가지가 우선 가장 어렵게 나올 주제들이고요. 그 다음 여러분 다섯 번째로 민족주의의 유형이라 하여 용광로 모델, 샐러드 그릇 모델, 국수 대접 모델 정리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여섯 번째로 유불도 전통윤리 심화 주제도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요. 자, 이것도 한 번만 정리를 해볼게요. 유불도. 여러분, 이 부분은요, 유교와 도교의 하늘관 비교가 문제에 가장 어렵게 나올 겁니다. 유교의 하늘은 도덕 법칙으로서의 하늘, 도가의 하늘은 그저 그러한 자연 법칙으로서의 하늘로서 우리를 마치 지푸로 만든 개처럼 취급한다는 표현이 많이 나올 겁니다. 도덕적 하늘과 그저 자연 법칙으로서의 하늘 비교하는 문제. 근데 이상적 인간상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유교의 이상적 인간상, 군자. 불교의 이상적 인간상, 여러분 위로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구제하는 자, 보살.
도교의 이상적 인간상 진인이라는 표현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 또 찝어줄 주제는요. 예술과 윤리 주제입니다. 예술은 도덕적인 내용을 담아야 할까요? 아니면 내용이 도덕적이지 않고 특혜적이라도 듣기만 좋고 보기만 좋으면 될까요? 예술이 도덕적인 것을 표현해야 된다고 보는 걸 절대적 도덕주의. 아니다. 예술은 아름답기만 해도 되고 특혜적이고 선정적인 걸 다뤄도 된다. 절대적 신미주의. 대표자인 플라톤과 와일드라는 학자 분명히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정리하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지금 이 정리한 내용 중에서요. 특히 이 예술과 관련된 내용도 3월, 6월, 9월에 모두 다 정리가 됐으니까요. 특히 절대적 도덕주의의 플라톤의 입장이 누구와 상당히 유사하냐면요. 동양의 공자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안에서 만점을 결정하는 주제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 지금 이 강의에서 만나신 거 아주 행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생활과 윤리의 핵심 주제 짚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내용들 다시 한번 화면 보면서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고3 시절부터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잠을 들었습니다. 나는 내 삶에 충실한 사람인가? 오늘 내 삶은 정말 떳떳하고 당당했는가? 여러분들 한번 오늘 잠들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 하루는 몇 점 정도를 줄 수 있는지, 잘못된 것은 꾸지라 보기도 하면서 또는 잘한 것은 스스로 칭찬해 가기도 하면서 남은 기간 동안 나는 내 삶에 충실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긍정의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수능 성적도 여러분에게 정말 긍정적인 해답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빛나는 청춘입니다. 청춘에는 희망이 밥이고 도전은 생명이고 기적은 옵션이고 실패는 걸음인 때래요. 지금까지 모의고사에서 원하지 않는 점수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많이 상심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전이 아닌 연습에서 그런 내용들을 틀렸다는 건 얼마나 좋은가요? 실제 실전에서 안 틀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항상 모든 것은 최선의 결과로 끝이 난대요. 만약 지금 현재 최선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끝에는 결국 웃을 것입니다. 30일 동안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마세요. 공부는 왜 하는 건지 아세요? 남들이 하라니까, 부모님이 하라니까 그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좋은 걸 주고 싶으니까 그래서 공부를 해야지만 그것이 열정이 되고 기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하는 공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공부, 여러분 그 본말을 잊지 마시고요. 공부하느라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공부를 통해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반가웠습니다. 수능 잘 보세요.